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이현철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시는데 네. 영광이죠. 제가 영광이고요. 이 책인싸의 공통 인트로 질문이 있어요. 네. 바로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니, 뭐 다른 걸 하셔도 좋지만 삼행시로 표현을 삼행시로 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30대 여러분은 지금 무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원화채굴 하셔서 현금 확보를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철저한 계획하에 집 마련을 하셔서 부자 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그냥 자기소개 삼행시가 아니라 메시지 삼행시. 예. 지금 오늘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네. 각인되게 이현철 딱 삼행시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나 제가 계속 안타까운 부분들이 항상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2030 세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이거 유일무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무이하게 대중 심리를 바탕으로 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부동산 전문가, 이런 타이틀이 붙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정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심리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이 무시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얘기도 안 하면서 사람 심리 어떻게 데이터화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 분석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줄을 이뤘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인정 단계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는 단계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좀 감사하다. 그리고 좀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책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라는 주제의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기획하게 된 혹은 집필하게 된 그 계기나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 책을 기획하고 이제 고민하게 된 시점이 상승장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락장이 올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경고의 음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아마 이 책이 나왔을 때쯤이면 이제 하락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책이 이제 조금 팔리고 있을 때쯤이면 이제 하락장이 확실히 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하락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책으로 좀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제 사이클 이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이클에 기반을 해서 다음 상승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준비 자세를 책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출판사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제가 인트로니까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자꾸 본론 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트로니까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면 혹시 취미가 사이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트로니까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미 날 때부터
사이클을 갖고 태어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머리 스타일이 이게 사이클이 많이. 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재 개그의 네, 일단 명강의를 요청드려보고자 합니다. 기조 강연입니다. 기조 강연을 듣고 토론을 깊숙하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텐데 3분 미니 강연 카메라 보시고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이제 처음 쓸 때가 상승장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고, 하락을 제가 강하게 이제 얘기할 때도 정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죠. 그래서 책 초반에는 사실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착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뭐랄까 입지, 뭐 강남은 괜찮다, 똘똘한 한 채는 괜찮다, 이런 데들은 안 떨어진다. 그런 것들이 큰 시장, 큰 파도의 흐름 앞에서 여지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잘못 알고 있었던, 아니면 좀 작은 부분을 좀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많이 겪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왔으니까 공감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다,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셨고, 주식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주식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주식을 기반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비슷한 부분,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부동산을 설명해 가면서 부동산의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사는 집이지 투자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척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고자, 아니면 접근이 좀 쉽게 하고자 해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 이론에서도 보면 사이클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만 유독 이상하게 항상 어느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그런 현상을 일반화시키는 거를 좀 주식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목도 짓고 내용도 사이클에 관한 내용을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감을 좀 잡았다라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짧은 3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희 형님 잘 들었고요. 네. 이미 뭐 말씀해 주셨지만 2020년에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책 내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제 이 부동산 시장 뭐 최근 상황을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네네. 2020년에 폭등장이 실제 왔고, 네. 그 폭등장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책을 내신 그 배경, 네. 혹은 지금은 이제 정리니까 왜 그렇게 봤고 실제 왜 그렇게 시장이 흘러갔었는지 20년, 21년, 네. 그리고 22년에 좀 국지적으로 이제 폭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는데, 그런 20년, 21년, 22년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너무 이게 광범위한 내용 아닌가? 아닙니다. 네. 뭐 한 5초만 해도 정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심리가 과열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되기 때문에 폭등이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한 2014년부터 이제 거의 상승을 시작하죠. 상승을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2013, 14, 15, 16, 17까지 네. 쭉 계속 상승을 하죠. 네. 상승을 하면서 점점 현장에서 무주택자였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집을 2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3채, 4채 사게 되고, 나는 집을 절대 안 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시장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 걸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무조건 이건 초과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열되는 거죠, 시장이. 그렇군요. 과열되면 부동산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늘리기가 참 힘든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더라도 네. 무조건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폭등이죠. 그렇죠. 그래서 폭등을 예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폭등이 지나서 이제 하락이 올 것을 예상한 부분은 조정장이 온다. 그 부분은 바로 시장의 에너지를 정부의 규제 정책에 의해서 서서히 갉아먹게 돼요. 과열된 시장은 얼마만큼 더 상승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폭락하게 될 때는 얼마만큼 폭락할지, 이거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시장에 놔뒀으면, 과열된 상태에서 놔뒀으면 저는 비트코인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부동산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10배, 20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과열된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 어떻게든 정책으로 시장을 누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규제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매수자를 어떻게 보면 탈락시키는 그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탈락을 시킵니다. 수요 매수자에서. 그러니까 과한 세금 중과를 매기잖아요. 세금 중과를 통해서 이제 매수자가 탈락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뭐냐? 매도자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등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걸 안 했어도 폭등하는 거고 했어도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매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폭등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만 폭등 후에는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 대량 거래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중적으로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주택자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은 절대 집을 사지 않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일부 집을 사고 절대 집을 사지 않는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을 빼고 나면 폭등 이후에는 수요자가 진짜 얼마 안 남게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떤 상태가 되냐? 일종의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로기 상태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다운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다운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크리미트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도 바로 대중심리에 이제 과한 욕심이 들어가요. 그런 게 이번에 이제 그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게 바로 금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자들이 아예 매수 행위를 딱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매도자,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팔려고 이제 높은 가격에서 버티다가 하나 둘씩 이제 이탈자가 생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탈자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시간적 제약이 있는 사람. 항상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시간적 제약이 강한 사람이 뭐냐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을 샀어요. 얘가 입주를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규제가 집을 팔아야만 얘가 대출이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집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 시기에. 그러면 이제 싼 가격이라도 던져야죠. 매수자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급매물들이 출회되면서 하락 정도가 생기면 이때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급매물이 나와서 하락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너무 폭등한 가격에 가격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런 하락 거래들이 나오게 되면 점점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말 철저히 심리에 입각해서 현장의 투자자,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내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다른 요인을 별로 안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워낙 극명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다. 예. 예를 들면 상승장의 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이루어져도 네. 저는 시장을 하락으로 돌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상승이 확실한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얻는 이득은 수억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는 많아야 몇 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상승장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이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1금융권에서는 아예 대출이 안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달려갔어요. 네. 2금융권도 이제 달려가서 막 난리가 나니까 정부가 2금융권도 대출을 막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P2P로 가는 거예요. 개인금융.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금리가 최소 금리가 13%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꺼이 받아서 그걸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 대출 금리 13%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사서 집을 사면 여기서 올라가는 수억씩 올라가는 이 시세 차익을 감안하면 이런 정도의 고통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랐다라고 해봤자 대출 금리 지금 5% 6%대거든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약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라는 이 책의 내용에 입각해서 이런 멘트가 책에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매수는 기술, 또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역시 부동산 투자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 시점을 사는 것이다. 결국 이제 사이클을 매우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 그동안의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제가 음아파트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올라가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실거래가 그래프거든요. 네. 그럼 그 수없이 많은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7억대에서부터 시작해서 25억대인가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7억, 8억, 9억, 10억대에 계속 점들이 찍혀 있어요. 네.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이 점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네. 계약된 가격을 의미하는 건데 예. 자, 우리는 입지론에 의하면 음마아파트나 뭐 이런 데들은 네. 무조건 사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걸 판 사람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입지론에 입각하면 무조건 음마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8억, 9억, 10억대마다 다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네.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다 팔았어요. 예. 이걸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네. 진짜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예.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샀을 때 얼마에 파실 계획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미안한 듯이 정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욕심을 내서 미안해. 네. 아 진짜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네. 느낌인 거죠. 그게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한 70에서 80%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억에서 샀다. 그러면 진짜 4억, 5억이면 예. 팔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저한테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3억에 샀다. 6억대에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입지를 사도 예. 그거를 제대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한 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자 입지론에 입각하면
정말 안 좋은 입지 있잖아요. 네. 쓰레기 같은 입지. 이런 것을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집들을 한번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 이런 아파트들은 절대 안 올랐을까? 살펴보면요. 신기한 게 걔네들도 똑같이 같은 비율로 올랐어요. 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입지론보다 사이클에 입각한 오히려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기, 시장의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시장 현장에 있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이클을 아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이클론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무얼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사는가가 중요하다. 언제 사서 언제 파는가가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죠.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이클론이 태동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책에서 네. 우상향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향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사이클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기간과 네.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보통 이제 기간과 폭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떨어지는 폭은 평균적으로 네. 고점 대비 한 40%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간은 하락 기간만 적어도 5년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7, 8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텀이라는 거죠. 하락 국면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네. 피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우상향을 믿지 마라. 두 번째 이유인데 네. 통계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주택은요. 인기도가 달라요. 네. 소형과 대형으로 예.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클별로 많이 올라가는 평형대와 안 올라가는 평형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반드시 다음 사이클이 되면 역전이 돼요. 그렇습니까? 네,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의 사이클에서 인기 있었던 건 대형 평형이었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소형 평형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다음 사이클에서는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대형이 인기가 좋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제가 원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대형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인기 있었던 그 평형대는 안 올라가요. 우상향을 믿고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평형대를 살까요? 반드시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그렇죠. 평형대를 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락을 하면 하락폭이 더 커요. 그렇군요. 그리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7년 이전에 대형 평형을 사왔던 사람들이 언제 원금을 회복하느냐? 거의 2020년이 돼서 원금을 회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통계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우상향에서는 대형과 소형을 같이 합쳐서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이 덜 올라간 것을 견인시키는 거죠. 평균치 지수에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가오는 이 사이클에서 기회를 잡는 법. 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사이클을 통해서 기회를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다가오는 사이클 어떻게 기회를 잡는 겁니까? 바닥인 거는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닥일 때 사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바닥일 때 기준이 뭐냐. 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세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닥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웩도독 현상이 벌어져요. 네,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닌데 주식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전세라는 상품은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특성은 원물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상품인 거예요. 네. 그런데 특이하게 일정 조건이 되고 일정 상황이 되면 파생 상품이 오히려 원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전세라는 상품이 웩도독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진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매매 시장은 완전 침체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안 사면 안 살수록 올라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사면 안 살수록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매매 가격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전세 때문에 생겨요. 네.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요.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이제 따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지지선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지선 역할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는 말도 안 돼 라고 네. 생각을 하면 전세가가 예를 들어 말도 안 되게 높다 그러면 그게 반영돼서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제 심리적 영향. 근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어떤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20%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지선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보통 한 전세가율이 50% 60%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다라고 본다라면 20% 30% 떨어져 있는 거는 바로 매매가가 회복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전세가가 회복을 하거나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지진 않거든요. 네. 이 하락 시장의 모습을 지금 22년부터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 하락장 혹은 이 시장의 전환,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 이런 것 여부를 또 미분양이 결정한다. 미분양이라는 것이 이 시장 전환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매우 강력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로 했던 일이 사실 미분양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사이클을 가장 만들게 된 주된 그 역할을 한 게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서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분양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처음에는 못 읽었죠. 못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심리 공부를 하고 집중적으로 사람들 심리에 집중하면서 참 신기한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으면 집을 안 사요. 미분양 물건이 많으면 일단 사고는 싶은데 물건이 많잖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게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제품에서 많으면 사실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집값이 안 올라간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락장이 어느 정도 돼서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면 그때부터 건설사들이 분양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이 누적되면 그 다음 예정되어 있던 건설 현장들이 분양을 계속하면서 미분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미분양은 무조건 하락장에서는 누적되게 돼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일반 시장이 침체가 되고 일반 시장이 침체되면 다시 미분양이 늘어요. 미분양이 늘면 다시 일반 시장이 침체되고 이런 반복 패턴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주된 역할로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분양 주택이 통상적으로 2020년 폭등장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략 월 6만 원? 이 정도를 기록하다가 2020년에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해소되기 시작했죠. 이때 집값이 소위 말하는 폭등장이 왔었던 거고 21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거의 정체되다시피 할 때
이때 상승 속도가 그냥 둔화되는 흐름이었었고, 근데 22년에 본격적으로 미분양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던 거죠. 부정적인 심리, 미분양주택이 쌓이면 부정적인 심리를 만들고 네. 그게 결국 매수에 영향을 미쳐서 이 아파트 사이클을 이제 부정적으로 더 만든다. 네. 이런 표현을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쭉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또 의문나는 것도 많이 있고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좀 몇 가지만 더 여쭙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와 집값은 방향이 같을 때 강력하게 작용한다. 네. 이런 말씀도 또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차 요인과 2차 요인을 좀 구분을 하거든요. 네. 1차 요인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네. 2차 요인은 추세 추종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2차 요인의 특징은 방향이 같을 때 예. 엄청난 효과를 내요. 네. 근데 방향이 다르면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 2차 요인이거든요. 2차 요인이기 때문에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힘을 내요. 네. 그런데 시장과 방향이 다르면 네. 거의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금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같거든요. 네. 방향이 같기 때문에 큰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의 영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교수님분이나 네. 아마 교수님하고도 저랑 이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마 이제 금리 인상이 네. 멈추는 네. 그런 시점에 네. 저는 영향이 없을 거로 봅니다. 금리에 따른 영향이 없다? 그렇죠. 예. 금리가 시장을 바꾸지 못한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네. 시장은 계속 하락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자꾸 물어보실 때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도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되지만 부동산 투자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24년 부동산 시장, 네. 25년 부동산 시장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저는 모른다라고 답변드립니다.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이 시장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네. 선행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지표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장의 흐름을 네. 24년 넘어서까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모른다라고 네. 얘기하고 만약 24년 이후를 물어보신다면 네. 그건 전망이 아니라 제 감으로서 말씀을 그냥 올리는 것뿐이 하도 물어보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와 집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네. 강력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네. 이유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금리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나 네. 주택 공급자 측면에서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수자의 심리에 심지어 신규 분양 물량을 담당하는 건설사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공급 물량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의 패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제를 까는 거고 시장을 저는 23년 내내 하락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4년은 모른다라고 답변 드리는데 금리의 흐름이 좀 달라지면 또 전환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깔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소장님의 의견도 잘 참조하시고 또 저의 의견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늠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책인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우트로 공통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 공통 질문의 첫 번째가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요. 지금 1시간여 동안 소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갑자기 두려워지는데 아닙니다. 느낀 그 소감, 그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소감은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현철 이렇게 하면 두구두구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이현철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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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문가다. 예. 일단은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뭐 연구자들도 있고 학계도 있고 여러 소장님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현장의 심리도 고루 반영해야 됩니다. 저처럼 이제 통계 중심으로 말씀하는 이런 부류의 뭐 연구자들도 의견이 있겠고 또 심리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이런 소장님의 거의 유일무이한 전문가시니까 현장 중심의 목소리와 그 심리에 입각해서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씀도 모두 다 믹스해서 최선의 성과를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장 전문가 이 유일무이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심리에 기반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를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좋게 봐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이제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들의 덩어리 중에 심리가 매우 중요하게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심리도 뭐 주택가격 전망 CSI라든가 이런 통계 가지고 심리 우리나라 전체 평균적인 심리가 어떤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교훈도 얻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통해 오늘 인사이트를 많이 여쭤봤는데요. 이번 책을 통해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은 입지보다 사이클이다. 부동산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부동산은 사이클이다. 부동산은 사이클이다. 제가 이걸 많이 해보니까 대충 말씀만 들어도 이게 10글자 넘을지 압니다. 넘겠네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러네. 부동산은 입지보다 사이클이다. 입지보다는 가로쳐 주시면 딱 그 문장이 남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에게 사이클이란? 인생의 전환점?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옛날에는 기존 이론, 부동산을 접근할 때 기존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뭔가 매수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 막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이클로 풀어가려고 우연히 이제 그런 거를 알면서 이제 풀어가려고 했을 때 일단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됐던 부분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사이클 이론을 만들게 됐고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는 뭐 스펙도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유, 그렇게 겸손하게 그런 사람이 일종의 이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준 게 바로 사이클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클을 잘 또 타신다면 계속 우상향하는 전환점만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부동산 시장의 또 현업에서도 계시고 지금의 또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나에게 부동산이란? 그것도 전환점이다. 사실 제가 많이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는 거의 부동산을 접하기 전까지 거의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심지어는 제가 노점도 했어요. 그러셨습니까? 노점은 어떤 노점 하셨습니까? 와플과 생과일 주스를 팔았었어요. 그러셨습니까? 물론 이제 장사를 잘 됐었는데 참 제가 노점을 하면서 또 나름 노점의 불합리한 점들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가게를 얻어서 똑같은 업종을 하는데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가게세를 내고 하는데 저는 노점을 하니까 세금도 안 내고 가게세도 안 내고 싸게 팔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어떤 혜택,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재료를 많이 쓰게 되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보는 또 그걸로 인해서 장사도 잘 되고 그런 상황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노점을 철거를 당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이제
서울로 혼자 그러셨군요. 올라와서 예. 부동산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조금씩 자리도 잡아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백수지만 네. 먹고 살 수 있는 백수라고 하시면 아파트 사이클 소장님께서 백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실 뭐 이걸로 유튜브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많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의 전환점이 부동산이다. 네.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말씀 감사하고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책인싸를 통해서 1시간여 동안 저랑 대화 나눈 소감, 책인싸에 출연한 소감을 여쭙는 건데요. 네. 나에게 책인싸란? 새로운 경험이다. 그렇습니다. 예. 약간의 이제 상반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인사이트가 더 많은 분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등한 입장에서 이런 이제 뭐 어떻게 토크쇼 같은 이런 기회가 정말 새롭고 기분 좋은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 유튜브를 구독하고 또 지금 CG로 나오는 이런 책을 읽어가면서 또 한 사람의 책만 읽고 한 사람의 목소리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집합을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어떤 채널에 출연했더니 그분이 댓글을 남기기를 이런 부분에서 김광석 교수님과 이현철 소장님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그 댓글러가 적당하게 아주 적절하게 이 유튜브의 어떤 컨텐츠를 활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좀 종합하셔서 그중에 좀 교집합에 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모든 걸 보는 게 아니고 일부만을 보고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소장님도 그 일부만을 보고 있고 저도 굉장히 편협된 부분이 있죠. 일부를 합치다 보면 전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보다 독자분께서 여러 일부를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더 전지전능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책인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